저희가 뭐 요청이 들어온 것도 있었고, 이 팀은 사실 안 들을 수가 없는 팀이 됐죠, 이제? 예, 그렇죠.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팀이 됐습니다. 오늘 다룰 팀, 어떤 팀인가요? 정우영과 권창훈의 새 소속팀 프라이부르크입니다. 네. 정우영 선수가 프라이부르크로 이적을 했고요. 권창훈 선수까지 프라이부르크에 입단을 했죠. 정우영 선수하고 권창훈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구단 입장에선 거액의 이적료를 투자를 했거든요. 네. 일단 압박 축구를 상당히 중시 여기거든요. 네. 이 정도 그러니까 크로스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네. 오른쪽 측면이 33%. 꼴찌네요. 예, 공동 꼴찌, 네, 호펜하임과 호펜하임과. 함께. 이게 바로 프라이부르크가 정우영과 권창훈 선수를 영입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무엇보다도 프라이부르크는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수비적으로 쓰거든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앙에 닿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메이커를 쓰려면은 측면이나 아니면 최전방이나 이쪽에다 써야 돼요. 이제 그 과거에 2012-13 시즌에 5위를 차지했었을 때는 막스 크루제 이 선수가 플레이메이커형 공격수거든요. 네. 플레이메이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 선수가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이제 2016-17 시즌하고 지난 시즌 후반기 때는 그리포가 이제 플레이메이커형 측면 미드필더였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정우영 같은 경우는 지난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약간 그 플레이메이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우영 같은 경우는 잘 어울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잠시 저희가 K리그 전문가를 모셔서 네. 권창훈 선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게스트로 모신 손님은 스포탈 코리아 골프 기자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최근에 골프로 변신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축구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스포탈 코리아의 선임 기자 김성진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탈 코리아의 김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뭐 정우영 선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 전반적인 얘기는 김현민 기자님과 함께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권창훈 선수의 이런 K리그 시절부터 쭉 지켜보시고, 뭐 D종에 이어서 이제 프라이부르크까지 뭐 이제 계속해서 뭐 팔로잉을 다 같이 먼저 하긴 할 거지만 뭐 계속해서 보시게 될 텐데, 뭐 이제 수원 시절이나 이런 뭐 D종 시절에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서서 이제 김현민 기자님께서 이제 측면에서 뭐 이제 플레이메이커 기질이 좀 다분한 권창훈 선수가 좀 뭐 아무래도 이제 주전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이제 좀 듣고 싶습니다. 권창훈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수원에서 뛸 때는 이제 좀 어딜까요? 탑의 바로 밑에 이선? 예, 이선 미드필더나 이제 사이드 쪽, 이제 왼쪽 뭐 오른쪽 관계없이 이제 사이드 쪽 미드필더 이제 주로 많이 봤었는데, 특히 뭐 이제 이선 쪽에서 그 공격 가담하는 능력, 뭐 이렇게 중거리 슛을 때린다든지 돌파를 한다든지, 뭐 이제 권창훈 선수 제일 잘하는 게 이제 뭐 박스 밖에서 볼을 받아서 이제 안에 스트라이커랑 원투 패스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마무리하는 그런 플레이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특히 이제 왼발이 좋아서 뭐 왼쪽 사이드에서 이제 크로스를 올린다든지 뭐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도 이제 그 권창훈 선수의 그 장점이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수원 시절부터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표팀에서도 뭐 올림픽 대표팀 리우 올림픽 때나 뭐 A팀 때나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의 플레이를 이제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작년에 러시아 월드컵 때 네. 손흥민 뒤에 권창훈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네. 우리가 뭐 많이들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권창훈 선수의 이제 이선 플레이 능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뭐 이미 검증이 됐고, 뭐 D종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K리그에서 뛸 때는 언제였더라? 2015년에 그때 수원에서 뛸 때, 그때 네. 시즌 10골 넣었어요, 리그에서. 뭐 그것만으로도 이미 뭐 이 선수의 공격력이 어떤지, 공격적인 플레이는 어떤지가 뭐 이미 증명이 됐고, D종에서 뭐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아킬레스건 부상 때문에 네. 좀 반년 정도 공백이 있었던 거, 그게 조금 이제 아쉬울 뿐이지만 뭐 독일에서도 충분히 그런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굉장히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고 뭐 방송 경험도 있으시다 보니까 말을 참 깔끔하게 조리 있게 잘 해주시는 그런가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김현민 기자님 말고 김성진 기자님과 네,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네. 하지만 뭐 김현민 기자님 뭐 이제 계속 나오실 거고요. 뭐 권창훈 선수에 대해서 뭐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독일 쪽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 쪽에서 유럽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수원 시절 그리고 디종 시절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제 충분히 좀 적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김성진 기자님의 짤막하고 좀 심도 있는 코멘트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이제 방송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김성진 기자님께서 좀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참고 그러니까 권창훈 선수 같은 경우는 프라이부르크가 거의 4년간 팔로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네. 심지어 그러니까 독일 쪽에서 그 권창훈 선수하고 이재성 선수를 조금 세트로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브레멘 같은 경우도 과거에 계속 권창훈하고 이재성 그 두 선수를 지켜봤었고요. 프라이부르크는 그거 4년간 계속 그걸 팔로잉을 해왔던 거거든요. 네. 다른 구단들은 뭐 보다가 이제 떨어졌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심지어 그 디종 가기 전에도 그때도 영입을 하려고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디종이 먼저 낚아채가지고 간 거였고요. 네. 또 이제 지난 시즌에도 여름에 프라이부르크가 권창훈을 영입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그랬는데 하필이면은 그 마지막 라운드 때 아킬레스건 파열되는 네, 그 그렇죠. 부상 때문에 그래서 또 넘어갔었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두 경기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예, 이제 그동안 보고 있다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타이밍이 살짝 안 맞았을 수도 있지만 조금 늦어진 감이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조금 늦어진 감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까 그러니까 군대 문제가 있음에도 영입을 한 것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뭐 어찌됐건 저희가 먼저 앞서서 김현민 기자님 그리고 이제 김성진 기자님의 말씀처럼 뭐 정우영 선수, 권창훈 선수가 뭐 프라이부르크에서 이런 식의 역할을 맡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역할에 적합한지 뭐 다양하게 좀 알아봤는데, 뭐 개인적인 바람, 뭐 저희 모두의 바람이겠습니다만은 이 두 선수가 뭐 팀에 잘 적응을 해서 예. 좋은 활약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그 빌트지 같은 경우도 뭐 그거가 슈트라이 감독의 철학에 매우 부합하는 선수들이라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네. 예. 거기다 이제 정우영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린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점에서도 그가 슈트라이 감독이 상당히 진가가 있는 감독입니다. 네. 아까 저희가 그가 19세 이하 감독을 오랜 기간 맡았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이 감독이 19세 이하 감독을 오랜 기간 맡으면서 일단 19세 이하 독일 포칼에서 2005-06 시즌, 2008-09 시즌, 2010-11 시즌 이렇게 세 차례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2007-08 시즌에는 또 19세 이하 독일 챔피언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선수들을 그가 배출해냈었거든요. 먼저 웨메르 토프락 같은 경우는 2008년 19세 이하 유럽 선수권 우승 멤버인데요. 당시에 그가 토프락이 훔멜스, 회베데스, 그리고 보아템과 함께 수비수 4대장이었어요. 네. 유스계에서는. 근데 2009년 여름에 카트 사고로 인해서 전신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래서 장기간 빠져 있었는데도 어쨌든 재기에 성공해가지고 레버쿠젠 갔다가 도르트문트 갔다가 현재는 터키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다니엘 슈바브는 2009년 21세 이하 유럽 선수권 우승 멤버였고요. 외질 같은 선수들과 함께. 또 이제 칼리지우리도 있고요. 네. 저희가 얘기했던.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올리버 바우만, 현재 호펜하임 수문장, 그가 독일 대표팀 승선할 자격이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는 상당히 분데스리가 정상급 골키퍼도 있고요. 이제 마티아스 긴터 같은 경우는 프라이부르크가 배출한 최고의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선수가 2012년과 2013년에 18세 이하, 19세 이하 프리츠발터 메달이라고 있어요. 네. 독일에서 최고 유망주들한테 주는 상이거든요. 금메달을 연달아 차지한, 괴체와 함께 유이한 선수거든요. 네. 2년 연속 금메달을 딴 사람은, 거기다가 그러니까 도르트문트 거쳐가지고 메넨글라드바흐에서 현재 독일 대표팀에서 뛰고 있고, 또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 멤버기도 하고요. 또 2017년 컨페더레이션스 컵 우승 멤버기도 한, 상당히 프라이부르크가 배출한 최고의 최고의 아웃풋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막시밀리안 필립 같은 경우도 있고요. 현재 도르트문트에서 뛰고 있는 아까 얘기한. 네. 그리고 또 외부 선수들 중에서도 제바스티안 케일이라던가 아니면은 막스 크루제라던가 로만 비어키라던가 다리다라던가 그리포, 세윤추 같은 좋은 선수들 상당히 많이 성장시킨 팀입니다. 프라이부르크가. 네. 그러니까 좀 정우영 선수의 그런 성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잘 맞는 팀이라고 할 수 있죠. 약간 좀 어린 선수들의 그런 사관학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예,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프라이부르크 선수들 중에서는 그 슈벌로프라던가 아니면 니코와 그 케벤 슐로터백이라는 그 쌍둥이 형제가 있어요. 네. 둘 다 중앙 수비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돌아온 아까 그 조나단 슈미트 얘기했었잖아요. 슈미트, 예, 그렇죠. 슈미트 같은 경우도 그가 프라이부르크 유스 출신이고요. 또 이제 회플러, 크리스티안 귄터, 그리고 플로리안 카트 이런 선수들이 다 유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네. 유스 비중이 상당히 높은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저희가 프라이부르크는 어떤 팀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이제는 정우영 선수 그리고 권창훈 선수가 함께 뛰게 될 동료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처음에는 말이 필요 없는 선수죠. 네, 프라이부르크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죠, 사실상. 패터슨 선수요. 네. 그 리우 올림픽 때 우리나라하고의 경기에서도 나왔어가지고 아마 그렇죠. 뭐 팬들도 조금 많이 아실 텐데요. 리우 올림픽 은메달리스트고요. 당시 그 나브리와 함께 6골로 공동 득점왕에 올랐었고요. 네. A매치 2경기에도 뛴. 거기다가 이제 뭐 프라이부르크에서 그러니까 뭐 여기 승격 시즌 때는 21골을 넣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3시즌 연속 2자릿수 골을 넣기도 한 프라이부르크의 주포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원래 이 선수가 2016-17 시즌까지는 교체로 뛰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교체가 25경기였잖아요. 슈퍼조커. 예, 하지만은 그 2017-18 시즌부터는 주전으로 선발로 뛰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도 마침내 경쟁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독일 대표팀 선수가 한 명 더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귄터죠. 예, 물론 딱 한 경기밖에 뛰지는 못했거든요. 네. 하지만 어쨌건 귄터가 다음에 귄터. 예, 이거 약간 좀 말 장난이긴 하는데요. 네. 어쨌건 그 폴란드와의 평가전에서 데뷔전을 뛰면서 이제 8분을 뛴 선수인데 이 선수가 왼쪽 측면 수비수거든요. 이 선수도 거의 그러니까 붙박이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상당히 네. 거기가 공수 밸런스가 좋은 네. 그런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권창훈 선수, 정우영 선수가 측면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 귄터 선수와의 호흡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인츠 선수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도미닉 하인츠 중앙 네. 수비수거든요. 지난 시즌 유일하게 프라이부르크에서 전경기 최다 출전 시간 3,054분. 3,000분이 넘었네요. 예. 프라이부르크가 솔직히 말하면 실점이 되게 많은 팀이었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하인츠는 슈트라이 감독이 가장 믿은 선수다. 그래서 이 선수를 중심으로 다른 수비수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썼다. 수비진의 미들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선수는요, 하버러라는 선수거든요. 그 2017년 독일이 그 21세 이하 유럽 선수권 우승을 네. 했었을 때 그때 그가 원래는 다우드가 주전이었어요. 근데 다우드가 조별리그에서 상당히 부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버러가 준결승전과 결승전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승에 기여를 했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까 측면 미드필더 얘기할 때 이 선수가 좌우에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프라이부르크에서는 공격수를 뛰었어요. 굉장히 좀 멀티 포지션이 또 소화가 가능한 선수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네. 프라이부르크는 공격수가 없어서 공격수를 뛰었거든요. 이 선수의 포지션입니다. 굉장히 수원. 많네요. 예, 그러니까 미드필더부터 공격까지는 다 맡을 수 있다. 네. 하지만은 이 선수보다 더한 선수가 있는데요. 프라이부르크의 주장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죠. 수비까지 다 봅니다. 프란츠. 공격부터 수비까지 다 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모든 포지션에서 동일한 활약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소화가 가능하다는 점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선수 원래 거가 수비형 미드필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컨셉트 풋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든 맞춰서 뛸 수 있게 하는 것들. 네. 예. 그래서 그걸 컨셉트 풋볼이라고 하는 거고 독일이 유난히 멀티플레이어가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그 프라이부르크가 유난히 더 많거든요. 아무래도 뭐 이제 팀 스타일이라든지 뭐 이제 플레이 이제 방식에 따른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폴커 피케의 그런 전술적인 철학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 바이트 슈미트 선수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그가 U21 그 유럽 선수권에서 스타덤에 오른 선수인데요. 네. 원래 그러니까 이전 시즌까지 분데스리가에서 2골밖에 없었거든요. 그 정도 부진했었지만은 프라이부르크 이적해와서 마침내 9골을 넣으면서 그러니까 한 단계 성장하는데 마침내 프로 무대에 적응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번에 그 유럽 21세 이하 유럽 선수권에서 7골을 넣으면서 득점왕은 물론 그러니까 유럽 선수권 역대 최다골 공동 1위에 올라섰죠. 네. 그 마커스 베리하고 2009년에 7골 넣은 스웨덴 선수 있거든요. 네, 스웨덴의 마커스 베리. 예. 이 선수는 그냥 약간 좀 여담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네. 이번에 그 영입해온 선수거든요. 지안루카 이터라는 선수인데 볼프스부르크에서 영입을 했어요. 프리츠바이터 메달이거든요. 아까 설명하셨던. 예. 2016년에
하버츠와 가이 하버츠. 예, 그리고 이번에 그 U21 유럽 선수권에 출전한 아르네 마이어라고 헤르타 베를린 핵심 미드필더거든요. 네. 이 선수가 동메달. 이 둘을 제치고 금메달을 딴 선수거든요. 굉장히 좀 또 장래가 좀 기대될 수 있는 선수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기대를 더 많이 받았던 선수예요. 원래는 하버츠보다 더 기대를 받았던 선수였고, 이 당시에 이 선수도 쌍둥이거든요. 아, 네. 그리고 재밌는 게요. 이 선수가 왼쪽 측면 수비수고요. 네. 쌍둥이 동생인 다비데 이터는 오른쪽이거든요. 약간 과거에 그 맨유의 하파엘, 파비뉴 쌍둥이 네. 형제를 조금 연상시키는데요. 두 선수 모두 과거에 아스날 이적설에도 계속 있었고 명문 구단들과 계속 연결이 됐을 정도로 상당히 기대를 많이 받던 선수들이었어요. 대충 훈련장 와서 뛰면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가 좀 힘들게 생기긴 했네요. 예. 하지만은 현재는 조금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서 프라이부르크 흘러왔는데 재능은 있는 선수니까. 네, 뭐 아직까지는 좀 기대해볼 만한 선수임에는 분명하죠. 예, 거기다가 만약에 이 선수도 측면 수비수니까 나오게 된다면은 권창문, 정우영 선수와 호흡을 맞추게 될 거라는 거죠. 더군다나 뭐 이제 이적을 같은 시기에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또 동기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정우영 선수 그리고 권창훈 선수가 합류한 프라이부르크의 2019-2020 시즌 예상 포메이션입니다. 예. 뭐 당연히 페터센하고 바이트슈미트가 투톱에 설 거고요. 네. 아마도 왼쪽에 권창훈 선수, 오른쪽에 정우영 선수가 서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죠. 아직. 예. 예. 그리고 두 선수 다 좌우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니까요. 예. 하지만 기본적인 포지션상의 경쟁자는 살라히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슈미트 같은 경우는 영입이 없다면은 오른쪽 측면 수비수 뛰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러다 지난 시즌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전 경기를 다 측면 수비수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여차하면 측면 미드필더로 올라갈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측면 수비수 뛰게 될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라베트라던가 테라치노는 주전으로 뛰기에는 좀 부족한 선수여서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권창훈과 정우영의 가장 큰 경쟁자는 하버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왜 여차하면은 곤도르프가 나오면서 하버러가 좌우 측면에 설 수도 있거든요. 측면 쪽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권창훈과 정우영이 기대만큼 못하게 된다면은 하버러와 프란츠가 좌우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죠. 네. 예. 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에는 기본적으로 원래 포지션으로 따지자면은 이렇게 서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정우영 그리고 권창훈 선수가 이적한 프라이부르크라는 팀은 어떤 팀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 더 좋은 소식,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